네,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과연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에 묻은 훈풍. 네, 또 오늘은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는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신재생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랬었는데 풍력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산업에 대한 파악도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풍력 발전 어떤 역사를 걸어왔을까요? 예, 사실 해상풍력 이러면 사실 요란했어요. 네. 이래저래 말은 많았죠. 말은 많았지만 사실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소리만 요란하다. 네. 되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이죠. 23년 말에 정부에서 고정가격 협찰, 그러니까 전기를 어떤 높은 가격에 사주는 그런 계약이죠. 네. 그런 계약을 해상풍력과 대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나라 풍력 발전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국내에 풍력발전단지가 좀 얼마나 있는지 규모부터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예, 일단 개수로 한번 볼게요.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매년 풍력단지가 몇 개나 지어지냐입니다. 네. 사실 풍력이 우리나라 육상풍력입니다. 육상풍력이 사실 상당히 활발했던 때가 2010년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보시면 1년에 풍력단지가 한 10개 이상씩 그렇게 건설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추진 동력을 잃었죠. 그래서 매년 증설되는 숫자가 연간 한 3개 이런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국토도 좁고 그런 다음에 민원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건설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규모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이 이제 왼쪽 차트처럼 이제 규모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총 규모가 2,0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약 2기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사실 태양광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 풍력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마 네. 두 개가 규모가 비슷할 거다라고 보시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태양광은 24기가와트가 깔렸습니다. 네. 그런데 풍력은 단지 2기가와트만 깔린 거죠.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이 그만큼 많이 안 깔렸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해상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육상풍력 기준으로 저희가 규모를 좀 봤는데 그럼 국내에서 지금 해상풍력도 조성이 돼 있기는 한가요? 예, 조성이 돼 있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보시면 풍력단지 중에 해상풍력이 엄격히 말하면 3개가 있어요. 네. 제가 조사를 해놨는데 보시면 지금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좀 소규모 단지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해상풍력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약간 실증 단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나라에 할 역량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런 의도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탐라 해상풍력, 영광 백수풍력, 그다음에 서남의 실증단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사실 저 영광 백수풍력은 해상풍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법규로 육해상 복합이다 이렇게 해놨냐면 풍력단지가 육상풍력단지인데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네. 일부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수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해상 복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가동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탐라 해상풍력, 그다음에 서남권 해상풍력 이렇게 2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22년에 고정가 입찰 계약에 이제 체결이 돼서 네.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전남 해상풍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고 사실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규모를 체크해봤는데 보니까 해상풍력단지 자체는 워낙 소규모로 조금만 진행이 되고 있고 육상풍력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좀 미미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을 주셨던 풍력발전 고정가격 입찰이라는 이 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게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사실 이제 풍력 발전이 그동안 왜 안 됐냐라는 말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태양광 대비 풍력이 왜 잘 안 됐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이슈가 있고요. 네. 국토가 좁고 그다음에 풍황 자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정하자면 풍력 발전 사업이라는 게
대규모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렇죠. 발전기를 건설을 하고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출을 창출을 해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대출도 갚고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장기 계약입니다. 네. 지금 전력 가격으로는 사실 풍력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에서 장기 계약 같은 걸 다른 나라에선 FIT라고 하죠. 네. 장기 계약 같은 걸 해주고 있어요. 전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사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가격과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면 메가와트아워당 REC라는 게 하나 나와서 또 REC를 이제 사게 만드는 그런 제도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계약들이 사실 풍력 발전에 대해서 되고는 있었지만 해상 풍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돈을.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해상 풍력이 개발된 지는 5년, 10년 됐습니다. 이미 한참 됐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해상 풍력? 되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깜짝 소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상 풍력을 2기가와트를 계약을 체결을 해주겠다라고 정부가 네. 입찰 공고를 낸 거고요. 거기서 1.4기가와트가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1.4기가와트라는 물량에 대해서 감이 잘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에 깔린 풍력이 제가 아까 2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미 깔려 있는 풍력 발전 2기가와트의 70%에 해당하는 그렇죠. 대규모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계약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들은 계약을 하고 이제 건설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정가격 입찰 제도가 중요했고 여기에 선정됐던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이제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뭐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2030년까지 풍력 발전 규모를 굉장히 또 10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해상 풍력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력수급 계획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뒤에는 이제 선정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죠. 선정된 프로젝트들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5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초에 계약을 하고 아직 인허가가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면 올해 말에 금융하고 그러면 내년 뭐 이렇게 착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이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전력수급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력 믹스를 어떻게 이제 가져가게 될지 2년마다 전력 수급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10차 수급 계획이 나와 있고요. 곧 이제 11차 수급 계획도 연초에 발표가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차 수급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발전 목표가 약 20기가 정도 됩니다. 네. 지금 2기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풍력 발전이 10배 늘어나야 돼요. 맞죠. 10배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해상 풍력이 14기가입니다. 그러면 해상 풍력이 14기가 지금 거의 없으니까 14기가와트가 새로 지어져야 돼요. 네. 이걸 따져보면 1년에 2기가, 많게는 한 5기가까지도 증설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저 물량이 지어질 수 있냐. 그쵸. 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인허가 되고 있는 개발 중인 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아주 활발하게 글로벌 풍력 발전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인허가 되는 물량이 연간 한 6기가 이상이 계속 신규 인허가가 나오고 있어요. 신규 인허가가 나오고 있고 네. 누적 인허가도 한 27기가, 28기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만 보면 향후 파이프라인은 향후 프로젝트, 잠재 프로젝트 규모는 충분하다. 이 프로젝트들이 단계적으로 지어질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이 단계적으로 지어지겠지만 그 전력 수급 계획의 상의 목표가 너무 과도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해상 풍력 발전이 지어지려고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또 갖춰져야 되거든요.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제가 오른쪽에 나타난 대로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지만 저래도 연간 60에서 160%까지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저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해상 풍력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지금 초입이고 계약이 실제로 됐습니다. 계약이 네. 실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도 또 입찰을 하겠죠. 내년에 입찰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정말
해상 풍력이 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설비가 좀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곳들을 한번 계속 보시면서 어떻게 해상 풍력이 또 확대가 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좀 보면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금리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네. 좀 많이 취소가 됐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특히 그랬었는데 아시아 지역은 좀 달랐을까요? 아시아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고금리다라는 거는 글로벌 이제 모든 전 세계에서 고금리가 왔잖아요. 이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고 장기간에 걸쳐서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건설을 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고 이 이자가 공사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브레이크죠. 그래서 해상풍력 주가 보시면 금리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리도 같이 보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민감할 거다. 금리가 올라가면 프로젝트 가기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 제일 빨리 가는 게 대만입니다. 대만 사례가 이제 굉장히 빨리 가는 사례인데 대만에서도 이제 금리 때문에 공사비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해상풍력이 처음 진행됐단 말이에요. 유럽 사업자들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저 지반도 다르고 공급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이제 윰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만에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됐어요.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고 이 프로젝트 말고도 사실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공기가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연평균으로 그래도 15% 정도 앞으로는 이 풍력 시장이 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국내 업체들은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균 23%가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매크로 이슈, 금리 이슈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다른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이 사업 자체가 성장하더라도 사실 보틀렉이 생기지 않으면 돈 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앞으로 그럴 건데 보틀렉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예인데요. 이제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에서 이제 그러면 낫셀 그러니까 이제 풍력 이제 타워에서 가운데 이제 있는 발전기 부분이죠. 네. 발전기 부분의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한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해상풍력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20% 이상,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서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베트남까지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이 새로 발생하는 걸 감안을 하면 낫셀 같은 경우에도 한 2025년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음영쳐 있는 부분 공급 부족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면요. 이제 아까 15기가와트 정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풍력 터빈이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큰 축구장만한 풍력 터빈이 15메가와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전량으론. 이게 그러면 몇 개가 설치돼야 되냐? 1000개가 설치돼야 됩니다. 1000개가 설치돼야 되고 날개가 보통 하나에 3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날개는 또 30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강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400만 톤의 철강이 신규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다 국내에서 조달이 된다고 하면 국내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항만 개발도 해야 되고 배도 지어야 되고 하부 구조물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된 기업들 SK 오션플랜트라든가 이제 뭐 다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이제 수요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풍력에 대한 시각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금리 같은 매크로 이슈를 또 언급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도 공화당 경선에서 보니까 뉴햄프셔에서도 10%포인트 차로 이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IRA 관련 종목들은 좀 안 좋지 않은지 풍력에 대한 시각이 혹시 대선에서는 좀 크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전부 다 안 좋을 거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해서 아시아 지역에 예를 들어 풍력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기저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슈는 다릅니다. 매출이 연동되진 않죠. 미국이 네. 만약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면. 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같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센티 측면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대선 쪽에서의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밤에 또 제너럴 일렉트릭이 실적이 발표가 됐었던데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럼 전반적으로 좀 폭력이나 이쪽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가요? 예, 제가 작년 말에 풍력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서 예를 들어 오스테드나 이런 회사들이 손실 많이 봤다. 그다음에 지멘스 가면서도 손실 많이 봤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육상 풍력 시장이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고 GE 같은 경우에 미국의 육상 풍력 터빈을 많이 공급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원래 이제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사실 전력 가격을 낮게 계약을 해서 풍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전력 가격을 높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금리가 조금씩 낮아질 기미가 보이고는 있죠. 그렇죠. 아직 본격적으로 훈풍이 오진 않았지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풍력에 다시 한번 훈풍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에서는 저희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가운데 풍력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풍력 산업 크게 커진다면 좋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고요.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